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각종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셧다운 위기는 해소가 되었죠. 이 부분은 때가 되면은 해소가 되게 돼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강경파들,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좌지우지를 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 미국을 손해보게 하는 쪽으로 계속 끝까지 끌고 간다, 이런 경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해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연휴 기간 중에 해소가 되었죠. 이 부분은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고, 자, 글로벌 지표가 문제입니다. 채권과 환율,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0월 달도 그렇게 쉬운 달은 아닐 거다. 증시가 아주 강하게 모멘텀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거시적인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시적인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많은 엄청난 결정권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거다. 말도 안 돼. 그 신이죠. 그건 신입니다. 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경험치를 통해서, 이런 직관력을 통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다 맞춰버리죠. 이런 부분은.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터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글로벌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 이런 부분은 주로 이 매수 기회로 삼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아주 큰 게 아니라. 자, 중국과 바이오 섹터 10월 모멘텀은 중국주들 바이오 섹터들이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 0.3% 내렸고, 나스닥 0.33% 올랐죠. 오르고 내리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들이 그동안에 하락을 주도했죠. 계속 밀려 내려오던 기술주들이 한 2~3% 정도 좋은 상승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마감하고 주말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섹터들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니 나머지 주들은 좀 약세, 그리고 바이오 쪽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셧다운이라는 부분, 일단 이 부분이 해소가 일단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면서 셧다운 위험은 45일 뒤로 미뤄졌죠.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을 했다. 항상 이런 식이죠, 거의. 자, 그리고 임시 예산안은 오늘 10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준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고, 공화당이 반대한 우크라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 이슈가 일시 소멸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45일까지 이제 안 봐도 되겠죠.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45일 내에 협의 하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넘어가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증시가. 라고. 근데 기술주는 좋아졌죠. 기술주는 좋아졌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어디로 눈길이 가냐면은 국채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금리와 경제지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금리라는 부분,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결정 내릴까.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 앞두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고, 자, 국채금리 상승에 다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당사자들은 발언도 긴축 위험을 높이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10bp가량 올라서 4.675, 2년물 금리도 6bp가량 상승한 5.108, 10년물 금리가 또다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셧다운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채 매도세가 강화가 됐죠.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과 주 후반에 나올 고용보고서 투자자들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억만장자 헤지펀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하기 시작을 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마 끝났을 것으로 본다. 장기 금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더 오를 수 있다면서 30년물 금리가 5% 중반을 테스트하고 있다. 10년물 금리는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을 좀 넘어서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4.5%를 좀 넘어섰죠. 지금 4.7% 정도 되고 있어요. 4.7%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제조업 경기는 위축세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는 예상치보다는 둘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PMI가 49, 예상이 48이었는데 49 좋았죠. 자, 그리고 이 S&P 글로벌이 집계한 9월 제조업 PMI는 4.98로 3점 집계되어서 예비치 48.9와 전달 기록한 47.9를 모두 웃돌았다. 자,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50 이하면 위축이죠. 그렇지만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래 좋아 저거. 고공행진 금리를 쉽게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나왔는데, 파월 의장, 연준은 물가 안정을 성취한다 집중을 하고 있다. 물가 이러고 있죠. 연준은 매우 강한 노동 여건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언급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5%대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치솟고 있고, 추석 이후 채권 시장은 추석 이후도 지금 계속 높습니다. 오늘 봐도 계속 올라가죠. 지금 10년물 국채금 0.38%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4.7%를 넘기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을 봤을 때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힘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이 환경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16년 만에 최고다. 연준 매파 발언에 이 불이 부어지는,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보먼 연준 이사.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불구하고, 셧다운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거 뭐 되면은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겨우 뭐 조금 오르고 내리고, 살짝 오르고 살짝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렇죠. 증시를 봤을 때는, 주가를 봤을 때 주가는 그동안에 조정 많이 했다. 셧다운 우려도 있었고, 채권금리 높고,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올해 11월 달에 금리가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금리를 9월달 동결했죠. 근데 내년에는 금리를 한 4번 정도 내릴 걸로 예상했었는데, 예상외로 내년에 한 2번 정도 내리는 쪽으로 뉘앙스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9월달 금리 결정하고 연설할 때 8월 이전에 이런 연설을 하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고금리가 지속이 되겠구나. 내년에도 이제 경기가 강력하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겠는데,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아주 또 많이 치솟아 올랐죠. 환율이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부분,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압박하는 요소로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와중에 이렇게 본다면 미증시로 보면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낙폭이 컸던 기술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아마 장시장은 따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10월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모멘텀 있는 쪽은 어디냐? 먼저 이제 6호 부분이죠. 돌아온 6호. 지금 상당히 국경절, 중추절 이어서 국경절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와글와글합니다. 시내 관광지의 활기가 지금 막 돌고 있죠.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단체 관광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받는 연휴죠. 그래서 6호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업계는 이제 드디어 돌아왔다. 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여전히 이제 한중 관계가 그래 썩 좋지 않죠. 한미관계는 계속 좋은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일본은 원전수 방류 이런 부분에다가 일본을 뭐 이런 부분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제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2019년도에 36%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전체 방일 관광객 숫자나 숫자 코로나 이전에 86% 수준 회복했음을 고려하면은 상당한 온도차가 지금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은 많이 안 가지만 우리나라 쪽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반중 연대 최전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좀 보이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원유소 이런 부분이 반영률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이 사진에서도 여기다 보여주고 있죠. 10월 2일 롯데면세점, 송파점 단체 관광에 1000명이 방문해 쇼핑이거든. 이런 지금 중국 화장품주들, 카지노주들, 뭐 호텔주들 이런 쪽은 상당히 활기를 좀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주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죠. HIV가 있는 바이오주들, 이 바이오 쪽은 지금 에스모가 있죠. 에스모가 10월 20일 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시적인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 있는 이 중국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데 글로벌 전체적인 지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쪽 이제 돈을 좀 많이 잘 못 버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과 공매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리겠죠. 지금 거시표가 안 좋다고 해도 사실 바이오주들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돈 못 버는 쪽이기 때문에 아프면 또 약을 먹죠. 수술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안 타는 쪽입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시에 돈이 얼마나 많이,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금리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풍선 효과 같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멘텀이 이제 1년에 몇 번 있는 모멘텀 중에서 에스모는 또 크게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0월 달은 이 바이오주들, 에스모 주목, 그리고 이 중국 관련주들은 실제로 이제 연휴가 딱 되어서 뚜껑을 열어보니 유커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주들의 실적 개선, 이쪽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